안녕하십니까. 태백산책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인조실록 제16대 왕이 되시겠습니다. 1595년에 태어나셔서 1649년에 승하하셨습니다. 인조의 휘는 종입니다. 이종, 자는 화백입니다. 손조의 다섯째 아들 종원군과 인헌왕후 구씨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선조 40년 1607년에 능양도정에 봉해졌고 능양군에 진봉되었다. 인조는 26년간 재위한 뒤 1649년 5월 8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모호는 인조이고 존호는 헌문 열무 명숙 순효이며 능은 장랭이다.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가련리에 있습니다. 인조실록. 인조실록은 인조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모두 50권 50책의 주자본입니다. 1650년 효종 1년 8월에 편찬을 시작해서 1653년 6월에 완성했습니다. 총재관은 이경여와 김육이었고 단상으로는 오준, 윤순지, 이후원, 이기조, 한흥일 등이 참여했습니다. 인조는 광해군을 패하고 즉위했기 때문에 유연친원법이 아닌 즉위연칭원법을 사용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이괄은 2등 공신으로 녹봉되어 도원수 장만 밑의 부원수 겸 평안 병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괄은 이에 불만을 품고 인조 2년 1624년에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괄의 군대가 한양을 점령하자 인조는 공주로 피난했습니다. 그러나 이괄의 반군은 도원수 장만의 관군에 의해 진압되면서 한양으로 기환했습니다. 인조 5년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습니다. 후금은 군사 3만을 이끌고 의주를 함락시키고 평상까지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자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하여 최명길의 강화 주장을 받아들여 강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1636년 조선이 형제 관계를 군신 관계로 바꾸자는 제의를 거절하자 청나라는 12월에 10만 군사로 또다시 진입하였는데 이것을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조정은 복림대군, 인평대군과 비빈을 강도로 보낸 뒤 인조는 남한 산성으로 들어가 항거하였습니다.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하여 군신의 예를 맺고 소유한 세자와 복림 대군을 청나라에 볼모로 보냈습니다. 1644년 소현 세자가 볼모 생활에서 풀려나 돌아왔지만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였고 인조는 소영 세자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지 않고 둘째 아들 복림 대군을 세자로 소현 세자의 빈이었던 강씨를 제외였고 사사하였습니다. 1623년 인조는 조익의 건의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 대동법을 실시하였으나 강원도를 제외한 충청도, 전라도는 다음에 폐지되었습니다. 대동법을 실시하여 넓혀 나갔고 1633년 김신국, 김육 등의 건의에 따라 상평청을 설치해 상평 통보를 주조하여 민간 무역을 공인하였습니다. 학문을 장려하여 우수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것이 인조 왕 시절이었습니다. 반란의 서막 인조신라 간추린 야사입니다. 인조는 광해군을 강화도로 기양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인목대비를 창덕궁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조정관직의 새로운 인물로 영의정의 이원희, 이조판서의 신음, 병조판서의 김유, 예조판서의 이정구, 형조판서의 서성, 공조판서의 이흥림, 대사안의 오유겸, 호위대장의 이기 등을 출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창대군, 임해군, 능창군, 연흥부원군, 김제남 등 광해군으로부터 죽임을 당했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복권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불이익을 사주한 간신배들은 그 죗값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패모의 주장을 했던 이첨, 정인홍, 윤인, 정조 등 16명은 목을 베었습니다. 조정이 안정되면서 반정 의사들은 농공 행상의 발표에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김유에 대한 이괄의 불만이 가장 컸습니다. 이괄은 김유가 공을 세웠지만 거사 당일 연서역에 늦게 도착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괄의 이런 주장에 김유는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괄의 목을 베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정거사란 대의 아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서역에 모이는 시간보다 훨씬 빨리 도착해 대장 자리를 가로채보자는 비열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농공 행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했지만 결국 승리는 김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김유를 무조건 하고 신뢰하여 대소사 일체를 모두 맡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익이는 이괄의 행상에 대해 김유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해도 이번 거사에서 이괄의 공이 큰 것만은 사실이요. 앞으로 어떤 일이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인물이요. 그러니 관심 있게 생각하시오. 이기 말을 들은 김유는 이렇게 이유를 달았습니다. 과감한 것은 일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좀 성급하고 교양 없는 인물을 큰 자리에 올렸다간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등 공신이 적당한 것이요.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소이다. 무엇이 심하단 말씀이요? 농공 행상이란 공평하게 치러져야 하는데 지나치게 불공평하다면 오히려 큰 화가 되는 법이요. 화근 생각해 보시오. 공원이 2등이라고 해서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김유는 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자기 멋대로 처리할 심산이었다. 그 이튿날 농공 행상이 발표되었는데 1등 공신은 김유, 이기, 김자점, 심기원, 이소, 신경진, 최명길, 이흥립, 구갱, 신명길 등이었다. 2등 공신은 이괄, 원두표, 장류, 장신 등이었다. 3등 공신은 이기축, 승지, 홍봉소 등이었다. 농공 행사에서 장류, 장신, 이규의 아들 이시백, 김유의 아들 김경정 등이 2등으로 분류된 것은 후한 처불이었다. 하지만 그들과 동등하게 이괄을 2등으로 취급한 것은 확실히 불공평했다. 영의정 이원익은 원로이기 때문에 당연했지만 김유 자신은 병조판소로 앉고 이기를 호위대장의 자리로 돌렸던 것이다. 호위대장은 상감, 신변을 호위하는 측근 중신이라고 하겠지만 별 볼 일 없는 관직이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각조 장관은 모두 반정 동지들이 아니었다. 반정 때 뒤에서 협조했다고는 하지만 앞장서서 활동한 사람을 제외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김유의 심한 농간이었다. 더구나 거사 전 북방사였던 이괄은 한성자윤이라는 버스를 얻었다. 북병사와 한성자윤의 계급 차이는 많았다. 이때부터 이괄은 두문불출하고 집에 들어박혀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기가 이괄을 안타깝게 생각해 김유에게 우대해 줄 것을 말했지만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러자 이기는 걱정스러웠다. 김유가 자꾸 저런 식으로 대하면 이괄의 감정이 폭발하여 언젠가는 일을 저지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더구나 지금 북쪽 오락해가 세력이 날로 강해져 명나라를 침범코자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였다. 이렇게 생각한 이기는 먼저 이괄을 만나 그의 심정을 헤아려 보려고 그의 노여움까지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기는 일부러 밤에 이괄을 찾아갔다. 불평불만에 쌓여있는 이괄도
노인 이기에게만은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 두 사람은 시국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갑자기 이기에게 유갈이 물었다. 영감께서 야심한 밤에 날 찾아온 것은 필시 시국 이야기나 하려고 온 게 아닌 것 같소이다. 솔직히 내 근황을 알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시오? 그렇소. 그래요? 내 근황을 알아서 무엇에 쓰시려고요? 반정초에 형제들의 싸움이 우려돼서. 내 존재가 그렇게 걸림돌이라도 된답니까? 화만 내시지 마시고 바람이나 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소만. 그럼 외방으로 나가란 말씀이요? 눈치 한번 빠르시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눈꼴 사나운 놈도 보지 않고. 뭐가 그렇게 눈꼴 사납소이까? 반정이 성공하면 모든 것이 깨끗할 줄 알았죠. 그런데 임금 한 분 새로 모신 것밖에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인 일파가 대북 대신 다시 머리를 들었다는 것 외엔 다른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않소이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차차에 있을 것입니다. 이걸의 마음을 짚어본 이기는 더 이상 꺼낼 말이 없었다. 이때 북방 오랑캐의 움직임이 수상해졌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장만을 도원수로 하고 이괄을 부원수로 임명해 북쪽을 지키게 하였다. 이괄은 그 이튿날 수병 수십 명을 데리고 한양을 떠났다. 임금은 전례 없이 모하간까지 행차하여 이괄을 전송하면서 보검 한 자루까지 건네주었던 것이다. 인조실록 이괄의 반란. 공신 등급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인조 2년 1624년 반란을 일으켰다. 이괄은 용맹하여 반정 때 군사들을 지휘하여 큰功을 세웠지만은 김유와 김자겸의 방해로 2등 공신으로 한성 부윤으로 임명되었다. 이것이 불만이었다. 이런 불만을 품고 있을 때 북방 오랭카가 걱정되어 그를 도원수 장만 밑에 병사 겸 부원수로 발령해 군사들을 데리고 영변으로 가게 했다. 이것으로 더더욱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영변에 내려간 그는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한편 무기를 보수하기에 바빴다. 한편 김유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그가 모반을 준비하고 있다고 인조에게 고변했다. 그래서 이괄의 아들을 가두고 그를 체포하려고 선정관을 보냈다. 이 소식에 이괄은 군사를 일으켰다. 조정의 나쁜 무리들이 나를 모함하여 죽이려 한다.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가 없다. 그들을 죽이고 조정을 포로잡겠다. 그때 이괄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선정관을 죽였다. 이괄이 거느린 군사는 12,000으로 세력이 막강했다. 그의 군사들 중엔 임진왜란 때 조선에 항복해 왜군 130여 명도 있었다. 그들은 조총으로 무장한 정예군이었다. 이괄의 반란을 도원수 장만이 막았지만 훈련된 군사들을 당할 수가 없었다. 여러 고를 함락시킨 이괄은 지름길을 통해 한양으로 진격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이기에게 군사를 내주어 임진강을 방어케 했다. 하지만 이기의 군사 역시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인조는 한양을 떠나 공주로 피신했고 이틀 후 이괄은 한양으로 진격했다. 그가 한양으로 내려올 때 안주 방어사 정충신은 도원수 장만을 찾아가 그의 전략을 말했다. 저는 평소 이괄과 형제처럼 지냈소. 그가 모반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제게 군사를 맡겨주시면 그를 물리치겠습니다. 이괄에게는 어떤 작전이 있어? 이괄의 작전은 3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곧장 한강을 건너 임금의 들을 추격한다면 전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며, 둘째, 그가 평안도와 황해도에 걸쳐 명나라 장수 모문용과 결탁하면 쉽게 물리칠 수 없으며, 셋째, 한양으로 쳐들어가 빈성만 차지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작전이라도 있어. 이괄은 용맹하지만 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째 작전을 쓸 것입니다. 그의 작전대로라면 광군과 반란군은 한양의 서문 밖에서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산을 먼저 차지하는 쪽이 당연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들을 동원하여 북산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장마는 정춘실의 말을 듣고 부원수로 임명한 후 군사 2천을 주고 자신은 군사 1천을 거느리고 뒤를 따랐다. 한양을 점령한 이괄은 정춘실의 말처럼 인조를 추격하지 않았다. 이괄은 선조의 11번째 아들 흥안군을 왕으로 추대하고 초종의 벼슬 아치들을 임명한 후 과거령을 내렸다. 이때 정춘신이 서대문 밖 안제를 점령하자 이괄은 깜짝 놀랐다. 정춘신은 장만보다 뛰어난 장수다. 그가 북산의 진을 치면은 우리 전세가 매우 불리하다. 우리가 먼저 북산을 점령해야 한다. 그런 후 이괄이 군사를 동원하려고 할 때 부하가 달려와 관군이 이미 북산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다. 깜짝 놀란 이괄이 북산을 바라보자 몇 명의 군사들만 보였다. 관군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구나.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자. 이괄은 수천 명의 군사들을 지휘하여 북산으로 올라갔다. 이때 동남풍이 불어 이괄의 군사들에게 유리했다. 신이 난 이괄은 맹공격을 퍼붓자 관군이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격전을 벌였다. 그런데 5시가 넘자 갑자기 바람이 북풍으로 변했다. 이때 정춘신이 준비한 고춧가루를 군사들에게 뿌리게 했다. 그러자 반란군은 눈을 뜰 수 없어 동요했다. 정춘신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맹렬하게 공격했지만 그들은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반란군이 무너지고 말았다.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이괄은 군사들과 함께 한강을 건너 도망쳤다. 이때 중군 대장 남이응이 추격하려고 할 때 정충신이 말렸다. 추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곧 누군가가 그의 목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우리는 도성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이나 살펴봅시다. 그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간 후 얼마 안 되어 이괄과 함께 도망쳤던 부하 기수백이 이괄과 한 명년의 머리를 가져와 바쳤다. 인조실록 간추린 여사 두 번째 이야기. 죄 없이 죽어간 왕손들. 죄 없이 죽어간 왕손들. 인조 반정이 성공한 후 반정 공신에 대한 농공 행상이 불공평했다. 이에 따라 또다시 조정이 어려워지면서 여곡 사건이 일어났다. 그 몇 사람만 모이면 왕자를 추대하고 떠들어댔던 것이다. 이럴 때마다 단골로 떠오른 사람은 인성군과 흥안군이었다. 즉 흥안군을 내세우려면 황현의 여곡 사건과 인성군을 추대한 윤임발의 음모가 좋은 예이다. 이때 흉흉한 민심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없었고 유언비어까지 난무했다. 왕손이 많은데 인빈 김씨 소생인 정원군 아들이 보위에 올랐으니 나라가 바로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종실이 임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야. 조정에서는 이 소문의 출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더구나 이것을 고발하여 공신이 되고자 하는 패거리들도 있었다. 과거 윤임발과 소로백이 통해 있던 문해와 이후 등이 이런 글을 올렸다. 기전 현줍과 이괄 등이 흥안군을 내세우기 위해 역모를 깨하고 있다. 이 글을 본 인조가 공신들을 불러 의논하자 이기와 최명길은 이렇게 고했다. 아무래도 이괄이 영변병령으로 간디 군사를 조련하고 병기를 보수하는 품이 이상합니다. 반란을 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듯하옵니다. 속히 관련자들을 잡아 문초하시는 것이 옳은 줄 아옵니다. 이에 이괄의 아들 이종과 기자 헌 등이 체포되고 이괄에게는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 사선인 영변에서 이괄이 아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한탄했다. 내 자식이 아직 어린데 무슨 역모를 끼했겠나. 이것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파가 모함한 것이다. 대장부로서 죄 없이 소인의 참소로 부자가 한자리에서 국청에 무릎을 꿇겠는가.
이렇게 화를 내다가 믿지 못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난 양심을 걸고 죄를 짓지 않았다. 아무리 불공평한 조정이라도 김유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정은 병력을 가진 나를 두고 내 아들을 먼저 잡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확실한 통고를 받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이른바 경거망동이다. 그랬다가는 김유 같은 자에게 구실을 주는 꼴이 될지도 모르겠다. 며칠 후 금부도사와 선정관 일행이 경내에 들어섰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의 부하 이수백과 이컨 등이 그들의 목을 잘라버리고자 했다. 그러자 이괄은 개죽음을 당할 수 없다며 금부도사와 선정관 일행을 포박했다. 그런 후 한양의 소식과 조정의 공로를 상세히 신문한 후에 단칼에 베어버렸다. 일본 주위 군사들은 모두 벌벌 떨었다. 유관은 피 묻은 칼을 높이 지켜들고 외쳤다. 여러 군사들이여, 지금부터 싸움이 시작되었다. 지금 조정에 간사한 무리들이 사람을 음해하여 충직한 신하를 죽이고 있다. 우리는 불의의 칼 아래 죽는 것보다 먼저 그 자들을 배워야만 한다. 이 말에 군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옹호했다. 다음날 한양으로 진격할 때 부근에 있는 군사들까지 합세했는데 가장 먼저 구성부사 한명년이 가담했다. 이때 반란군은 모두 12,000명이었다. 이 밖에 임진 어렌 때 해로가 막혀 돌아가지 못한 외병도 130여 명이나 되었다. 외병들은 모두 소총을 갖고 있어 실제로 일당백의 강병들이었다. 도원수 장만은 이 소식을 한양에 전한 후 이괄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이괄의 군대를 당할 재간이 없었다. 여러 고을을 함락한 이괄의 군대는 중군대장 남이형과 부딪히는 것을 꺼려 뒷길을 돌아서 한양으로 향했다. 한양은 풍전등화였다. 조정에서는 벌써 폐색이 짙자 갈팡질팡했다. 이때 김유는 한양이 외태로워지자 이괄에게 붙을 만한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 이괄의 친척들과 기자원까지 끌어내어 죽였다. 마지막 방언 선인 임진강에서 이기와 박효림이 패한 뒤 한양은 더더욱 혼란했다. 갑자년 3월 초 8의 날 임금은 먼저 신주를 보내고 대비를 가마에 태워 내보낸 다음 한강을 건너 공주로 몽진했다. 임금이 공주로 떠난 지 이틀 만에 이괄의 군대가 한양으로 입성했다. 이괄은 선조의 열째 아들인 흥안군을 모시고 개성장군처럼 나타났다. 이때 어떤 백성의 입에서 새 임금이 들어온다는 말을 하자 일제히 환성을 질렀다. 그러자 이괄은 흥안군을 임금이라 칭하고 서인에게 쫓겨난 대북 사람들까지 쓸만한 사람들이면 모조리 등용시켰다. 그리고 과거를 실시해 선비들을 뽑는다고까지 했다. 얼마 후 이괄의 귀에 정충신이 관군을 거느리고 남아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러자 이괄의 몹시 당황하여 군사를 모으고 군기를 정비하고 있는데 한 장교가 달려와 정충신의 군대가 이미 서대문 박안제에 진을 치고 있다고 알려왔다. 정춘신은 이괄이 반란 소식을 듣자 숙천부사 정문익에게 고을을 맡기고 단신으로 장만의 진중으로 뛰어갔다. 장만은 정춘신에게 여러가지 전략을 확인한 후 부원수란 직책을 맡겼다. 장만은 군사 2,000명을 정춘신에게 내주어 중군 대장 남이형과 함께 반란군을 물리치도록 했다. 이괄은 정춘신이 앉아있는 막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군사의 수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이괄은 기회를 잡았다며 공격 명령을 내렸다. 이러자 이괄의 군사는 일제히 안제를 공격했다. 마침 동풍이 불어 이괄의 군이 유리하여 총탄과 화살을 쏘면서 산 위로 향했다. 싸움이 점차 치열해졌을 때 바람의 방향이 동풍에서 서북풍으로 변했다. 산에서 화살과 돌과 모래가 내려와 이괄의 진을 뒤엎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정춘신은 광군에게 돌격하라고 했다. 한동안 광군과 반란군이 뒤섞여 싸우고 있을 때 벼랑간 징소리가 나면서 후퇴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이괄의 군대는 뭣도 모르고 후퇴를 개시했다. 이것은 정춘신의 개교로 남이흥으로 하여금 반란군 후방에서 징을 치며 퇴각하라고 외치게 했던 것이다. 이괄의 군은 패하고 말았다. 이괄은 얼마 남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때 백성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들이지 않았다. 이괄은 하는 수 없이 초라한 군사를 이끌고 한강을 건너 광주 쪽으로 달아났다. 정춘신의 광군은 성 안으로 들어와 그동안 이괄에게 합력한 사람들을 잡아들였다. 이괄의 군사들은 광주로 달아나 광주 목사 이매를 죽이고 이천에 다다랐을 때 군사는 6명밖에 없었다. 그러자 이괄은 한명년 기익헌 이수백과 군졸 선옷을 데리고 남으로 내려가 제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괄을 숨겨오던 기익헌과 이수백은 이괄과 한명년이 잠든 틈을 타 목을 베었다. 그 머리를 군복에 싸서 공주 행제소로 가서 임금에게 바쳤다. 기익헌과 이수백은 얼마 후 죄를 용서받았다. 하지만 서흥에서 이괄과 싸우다 전사한 이중로의 아들 이문홍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며 한양에서 이수백을 죽였다. 이후 서인들은 조금만 의심스러운 자가 있어도 이괄의 패라며 잡아다가 죽였다. 흥안군은 옥중에 있었는데 훈련대장 신경진이 역적은 죽여야 한다며 목을 베어버렸다. 그러나 흥안군은 평민과 다른 왕족으로 인조의 재가를 얻어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신경진이 제멋대로 목을 잘라버린 것이었다. 한양으로 돌아온 인조는 이 말을 듣고 신경진을 크게 꾸짖은 후 며칠 동안 근부에 가두었다. 더구나 반정 공신들의 방자한 행동은 날로 심해졌다. 역적이 아니더라도 당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저작거리엔 이런 경문이 나붙었다. 패주 광해군을 다시 모시고 와야 한다. 이번의 반정은 서인들이 자기네 당만 생각하고 일으킨 것이다. 더구나 나라에서는 왕자가 얼마든지 있는데 한 대를 건너간 손자를 세워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 이것은 반정이 아니라 순전히 서인들의 농간이다. 그러자 서인들은 인성구를 내세우려고 욕망하는 자들의 소행이라고 당장 인성구를 없애자고 했다. 이때 이원의를 중심으로 한 남인들은 인성구를 두둔하여 서인과 대항했다. 따라서 조정은 인성군 문제를 가지고 서인과 남인으로 갈라져 또다시 당파 싸움에 휘말렸다. 그 후 하루가 멀다 하고 효성 땅의 선비 이인거의 영모 사건과 강해군의 왕비 유씨의 조카 유효립의 영모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이때도 역시 주되던 인물이 인성군이었다. 그래서 3사 모두가 합세하여 인성군을 참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사관 정호는 임금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전에 영창 대군의 역적들이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고 해서 죽였습니다. 인성군의 경우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극행에 처하면은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사옵니까? 여곡이 거의 해마다 일어나는데 지금 인성군을 제거한다고 해도 또 다른 인성군이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따라서 3사에서 종사를 위해 처벌해야 된다고 처벌하면 전하께서는 광해군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며칠이 지나자 대비로부터 인성군을 죽이라는 정교가 내려왔습니다. 물론 대비는 서인 편을 두둔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인들에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다. 마침내 임금은 죄가 없는 인성군을 반정 공신들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차명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인조실록 강빈의 음모와 비운의 세자. 청나라 심령으로 끌려간 소현세자는 청나라 관리들과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물을 자세히 살폈다. 1644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북경으로 수도를 옮겼다. 소현세자도 북경에 들어가 몇 달 동안 머물렀다. 그때 소현세자는 아담 샤를 만났고 그는 소현세자에게 유럽인의 천문대와 과학자들을 소개했다. 그리고 서양의 역법까지 알려주었다. 소현세자는 북경에서 심령으로 돌아올 때 아담 샬러부터 천문 역산서와 지구의 천주상을 가지고 왔다. 한편 조선에서 난 소문은 청나라가 소현세자를 돌려보내 왕으로 삼고 인조를 심양에 불러들인다는 것이었다. 인조는 기분이 몹시 나빴다. 이런 상황에서 1645년 3월 소현세자가 9년 만에 귀국하였다. 그러자 인조는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소현세자는 귀국하면서 많은 서양의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그것을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었다. 소현세자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개혁하려는 큰 뜻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뜻을 펴보기도 전에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 소현세자가 갑작스런 죽음은 의문점이 많다. 즉 인조의 후궁 조씨는 평소에도 소현세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세자가 병을 앓자 이 형에게 침을 놓게 했다. 이 형익은 소영 조씨의 집안과 가까운 사이였다.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자 다음 세자를 정해야 했다. 하지만 소현세자의 아들이 너무 어려 인조는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1645년 9월 복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자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에게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다. 이때 조정의 권력을 김자점이 잡고 있었는데 그는 소영 조씨와 한 통속이 되어 강빈을 무고했다. 인조는 강빈의 오빠인 강문성, 강문명 등을 섬으로 기양 보냈다가 후에 곤장으로 죽였다. 그리고 강빈을 사가로 내쫓았다가 인조 24년 1646년에 사약으로 죽였던 것이다. 제16대 인조대왕에 대한 실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육산직이었습니다.